이 방법은 굉장히 완벽하고 확실해요. 누구나가 다 이 방법으로 성공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예, 바로 그 단점은 반갑습니다. 배성철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리뷰해 볼까 합니다. 요번에도 다산북스에 협찬을 해주신 책입니다.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데이브 램지 님이 지은 바로 그 책입니다. 전 세계 700만 부가 판매됐고 아마존에서 26주 동안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등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총평은 굉장히 좋다, 읽을만 하고 실천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철학,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도 굉장히 부합하는 책입니다. 크게 2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부에 대한 착각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은 이 책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7가지 법칙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해요. 일단 1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에요. 여기서는 현실 부정과 정신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 부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현실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 승리라는 건 그냥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잘 될 거야.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냥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2가지 현실 부정과 정신 승리에 대해서 이거는 재테크에서 굉장히 위험한 마인드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배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쭉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보증수면 안 되고요. 신차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고차가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안 되고 부채도 절대 안 됩니다. 노후 준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투자도 여기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되 환급형 종신보험을 절대 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복권 사지 말고 상조 가입하지 말고 파산하지 말고, 파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무조건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내용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죠.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모든 내용들이 다 제가 공감하고 또 제가 수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능률적으로 일하는 것,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럼 꼭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면 칠해용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좋은 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 차가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시계도 좀 더 사고 싶고, 그리고 옷도 사고 싶고, 신발도 사고 싶고, 가방도 좀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소비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렇게 진화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내용을 찔려하면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어떤 체면 칠해용 소유에 대해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2부예요. 절대 변하지 없는 부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산을 정하고 비상 예비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예산을 정한다는 건 가계부를 쓰기 이전에 예산을 작성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꼭 내가 돈을 써야 될 항목들, 그리고 매달 아니면 매년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비상 예비 자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고 갑자기 닥치는 일이에요. 비상 예비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테크를 다 엎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단적인 예로 보험 깨시는 분들 많잖아요. 돈 필요할 때. 그 보험이라는 게 사실 보험 옛날 보험이 항상 좋거든요. 그런 예비 자금을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스텝 2. 빚 갚는 겁니다. 부채 많이 갖고 계시지요. 그 부채를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빚부터 천천히 갚아 나가는, 왜냐면 큰 빚 같은 경우는 내가 빚을 갚아 나가는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뭔가 성취감을 얻기 힘들죠. 내가 투자를 잘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빚을 처리하면서 얻어가는 성취감들도 있거든요. 작은 빚들, 그리고 작은 빚들이 보통 이자가 더 높아요. 작은 빚들이. 그래서 그런 이자가 높고 작은 빚들을 먼저 쳐나가는 방법으로 큰 빚까지 전부 다 부채는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수익이 확실한 투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고정 이율로 6%, 7%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지금 대출 이자가 3%대다 내가 3%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좀 해도 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스텝 3입니다. 예비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스텝 1에서 만들었던 예비비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급한 예비비, 딱 $1,000 정도의 예비비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저도 여러 번 강조했던, 비상 예비자금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진짜 예비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매달 쓰는 돈이 6개월치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채를 다 청산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스텝 1에서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한 $1,000 정도 예비비를 만든 다음에 부채를 쳐나가고 3단계로 이제 큰 예비자금을 만들어내는 단계, 이게 바로 스텝 3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스텝 4인데요. 노후자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자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 책은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자금이란 내가 풍족한 삶을 삶는 것과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으로 노후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를 뺏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는 경지에 몰리는 것처럼 내가 노후가 돼서도 선택의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준비는 꼭 하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내가 지금 현재 받는 소득의 세전 15%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 2천이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000만 원에서 15%니까 150만 원 정도를 노후 준비 자금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미니멈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겠죠? 연봉이 1억 2천이면 실제로 받는 거는 1,000만 원이 안 돼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럼 내가 한 6, 700밖에 못 받는데 그럼 150 해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전 소득의 15% 정도를 노후 자금에 투자를 해야 되고 노후 준비를 해야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펀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의 수익은 무조건 가능하니 적립식으로 펀드를 하는 게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IRP나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가끔씩 나와요. 중간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금저축펀드 IRP.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다섯 번째입니다. 스텝 5.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펀드 상품으로 1년에 200만 원 정도 한 명당 1년에 200만 원 정도, 만약에 월로 치면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많이는 한 2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 돈을 매월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에게 대학 자금을 마련해 줄 수가 있고, 대학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빚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6.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겁니다. 아까 스텝
2, 두 번째 단계에서 작은 부채들을 상환을 했죠. 이제는 큰 부채를 쳐나갈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서서히 쳐나가는 게 바로 여섯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택담보대출은 이자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 일은 없다. 왜냐면 투자라는 건 꼭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와닿는 문구는 그거였어요. 위기 상황에서 누가 더 취약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다가옵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위기는 와요. 가정의 위기, 아니면 재정적 위기, 내 몸의 위기, 위기는 다 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재정적 위기가 되겠죠.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취약한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빨리 상환하라는 상환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상환 압력을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이자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이자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 위기가 닥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지금은 위험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때 가서 위험해질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대출을 통한 투자는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즐기고 투자하고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베풀고 살아라 라는 거죠. 이 부자가 되기까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부에 대한 책임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푸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굉장히 기초에 충실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와도 정말 잘 부합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95% 이상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컨설팅을 하면서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책 하나만 있으면 굳이 저한테 컨설팅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젊었을 때 부자가 되기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부자가 되길 원하죠. 물론 이게 욕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게 욕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좀 누리고 싶은 거죠. 왠지 내가 나이 들어서 아니면 나이 먹어서 누리는 것은 별로 못 누릴 것 같잖아요. 그때는 몸도 성하지 않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성공하길 원하는데, 사실 여기 있는 7가지의 법칙을 다 따라서 실천을 한다고 하면 젊었을 때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95%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대출을 활용하는 부분들, 투자를 조금 더 영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베이스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실천을 하되 남는 잉여들 이렇게 하고도 조금씩 더 모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좀 더 빨리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이 책은 제가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